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융합과학 탐구의 핵심적인 실전 단계들을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설계하는 법을 익혔다면, 이제는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검증하며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각화 기법부터 통계적 검증,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까지 탐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모든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탐구 결과가 빛나는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네 번째 대주제인 데이터의 시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각화는 단순히 데이터를 예쁘게 꾸미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고 복잡한 현상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분석 과정입니다. 숫자로만 가득한 표에서 찾기 힘든 패턴과 경향성을 시각적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시각화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데이터는 대개 무질서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를 시각화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면에 그림처럼 흩어져 있는 정보 조각들을 체계적인 그래프로 정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데이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각화는 복잡함 속에서 길을 찾아주는 나침반과 같으며 우리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좌측의 복잡한 숫자표를 보십시오. 여기서 특정 경향성을 읽어내기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우측의 선그래프로 시각화하는 순간 어떤가요? 100년이 넘는 방대한 데이터라도 두 변수의 증가 추세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아하 하고 즉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화가 가진 힘입니다. 시각화는 데이터의 관계와 의미를 한눈에 파악하게 하여 우리의 인지적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정 범주 간의 빈도나 비율을 한눈에 비교하고 싶을 때는 막대 그래프가 가장 적합합니다. 반면 연속적인 데이터가 구간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히스토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목별 학생 수는 막대 그래프로, 체중 구간별 분포는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시간의 흐름이나 일정한 순서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고 싶다면 선 그래프를 활용하십시오. 하지만 두 변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나 경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분산형 그래프, 즉 산점도가 정답입니다. 독서량과 악력의 관계처럼 서로 다른 두 요인의 상관관계를 점으로 찍어 나타낼 때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인과나 비례 관계를 시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체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원 그래프나 도넛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있다면 지도 시각화나 단계 구분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역별 통계나 인구 군집을 실제 지도 위에 표현할 때 공간적 맥락이 살아나며 더욱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데이터의 성격이 비율 인지, 공간 인지에 따라 시각화의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탐구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는 어디서 얻을까요?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코시스와 같은 기관은 신뢰성 높은 원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환경, 의료, 지리, 교육, 금융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 집합을 CSV와 같은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 데이터셋은 여러분의 탐구 가설을 검증하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데 있어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얻었다면 이제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보기 좋은 복잡한 병합표는 분석 도구나 기계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측점인 시점은 행으로, 변수인 발전량 등은 열로 배치하는 행렬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CSV 형식으로 데이터를 정제할 때 분석 도구의 효율이 극대화되며 비로소 기계와 데이터가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먼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연료원별 발전 설비 10년치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목적에 맞게 행렬 전환하여 구조화한 뒤 CSV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시각화 프로그램에 이 파일을 불러오면 분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 3단계 프로세스는 모든 데이터 탐구의 표준적인 모델이 됩니다. 시각화 툴을 통해 도출된 결과입니다. X축의 시점이 경과함에 따라 Y축의 석탄 화력 발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빨간 점들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를 추세선과 수식으로 연결해보면 발전량이 뚜렷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시각적으로 완벽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나열에서는 결코 확신할 수 없었던 패턴이 시각화를 통해 명확한 증거로 탈바꿈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시각화란 공개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행렬 전환을 통해 구조화하며 시각화 도구를 활용해 의사결정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시각화는 단순히 정보를 예쁘게 치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동료들과 논리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탐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데이터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인사이트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가설과 모형의 검증입니다.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를 확인했다면 이제 그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우리가 세운 가설이 참인지를 엄격하게 판별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도구라는 렌즈를 통해 데이터 속의 진실을 들여다봅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 섞여 있는 소음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통계는 필수적입니다.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통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두 가지 핵심 렌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직관은 때로 틀릴 수 있습니다. 불규칙하고 흩어져 있는 원시 데이터들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통계적 렌즈를 통해 필터링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편견이 배제된 객관적인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이란 바로 이러한 엄격한 필터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렌즈는 평균입니다. 평균은 데이터 전체가 보여주는 경향성을 하나의 숫자로 요약한 무게중심입니다. 실험자의 실수나 기기 오류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여러 번 반복 측정한 뒤 그 합을 개수로 나누어 대표 위치를 찾아냅니다. 평균은 데이터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평균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선수 A와 B의 평균 점수는 동일하지만 화살이 꽂힌 위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은 중심을 알려주지만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는 숨깁니다. 평균 점수가 같다고 해서 두 선수의 실력이 같다고 단정 짓는 것은 치명적인 오판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의 함정을 보완해주는 두 번째 렌즈가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지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데이터가 평균에 밀집해 있어 신뢰도가 높으며 클수록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A 모둠과 B 모둠의 평균은 15회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표준 편차를 보면 A 모둠은 1.4회, B 모둠은 2.8회입니다. 평균 실력은 같아도 기복이 적고 안정적인 A 모둠이 실제 시합에서는 훨씬 신뢰할 수 있는 팀으로 평가받습니다. 탐구 결과에서도 평균값뿐만 아니라 표준 편차를 통한 신뢰성 확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상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 원리는 중요합니다. B도시의 평균 기온이 더 높더라도 표준 편차가 압도적으로 큰 A도시는 실제로는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를 겪는 곳일 수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라는 단일 수치에만 의존하면 해당 지역의 실제 기후 특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보여주는 표준 편차를 함께 볼 때 비로소 데이터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기기의 성능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습도 센서가 도출한 평균값이 같더라도 측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센서 B와 값이 튀는 센서 A의 정밀도는 천지차이입니다. 장비의 실제 스펙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평균이 아니라 오차 범위를 좁히는 표준 편차입니다. 우리가 탐구 도구를 선택할 때 표준 편차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검증 프로세스를 정리해 봅시다. 1단계로 가설을 설정하고 2단계로 원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3단계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통계적 렌즈를 적용하여 필터링을 수행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 수치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설의 참과 거짓을 판별합니다. 이 4단계를 거칠 때 여러분의 결론은 과학적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실제 검증 사례입니다. 맑은 날이 비 오는 날보다 일교차가 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맑은 날의 일교차 평균 16.3도씨가 비 오는 날의 5.3도씨보다 압도적으로 큼을 확인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와 통계적 수치가 초기 가설을 지지함으로써 가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통계는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쓰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봅니다. 첫째는 충분히 추운가 라는 평균의 조건이고 둘째는 날씨가 급변하지 않는가 라는 표준 편차의 조건입니다. 단순히 가장 추운 곳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A도시와 B도시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십시오. B도시가 평균적으로 더 춥지만 기온 편차는 A도시가 더 안정적입니다. 여러분이 위원장이라면 단순히 최저기온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연도별 편차가 적어 예측 가능한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데이터는 단일 숫자가 아닌 다차원적인 맥락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평균은 데이터의 대표성을 보여주며 트렌드를 파악하게 하고 표준 편차는 신뢰성을 측정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게 해줍니다. 진정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이 두 렌즈를 동시에 교차 검증할 때 완성됩니다. 무질서한 소음 속에서 완벽한 신호를 찾아내는 힘, 그것이 바로 통계적 검증의 본질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인 결론 도출과 평가입니다. 수집하고 검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탐구의 마침표를 찍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결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고 연구의 신뢰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과학적 결론은 현상 설명을 넘어 미래 예측으로 나아갑니다. 인공지능과 회귀 분석 기술이 결합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그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도출의 패러다임이 무엇이 일어났는가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도출은 3단계로 진화합니다. 먼저 일상적 의문에 대한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이어 연구의 각 단계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신뢰도를 높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머신러닝 회귀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세 번의 도약을 거칠 때 여러분의 탐구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지식으로 완성됩니다. 연구의 마지막 단계는 4가지 절차를 따릅니다.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에서 시작하여 탐구 설계와 수행을 거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설에 대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짓고 이를 일반화합니다. 이것이 탐구의 결실을 맺는 표준 프로세스입니다. 실험 사례를 통해 결론 도출을 연습해 봅시다. 실험 A에서는 선크림 사용량이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율이 높아지지만 특정 양 이상에서는 효과가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실험 B에서는 컵 내부의 X자형 구조물이 음료의 움직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한해 넘침을 방지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죠. 이처럼 결론은 변인 사이의 관계로 명확히 서술되어야 합니다. 연구의 완성도를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문제였는가? 변인을 올바르게 통제했는가? 데이터 시각화는 적절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도출된 결론이 초기 연구 문제에 대한 최종 해답이 되는가? 이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통과할 때 여러분의 연구는 단단한 신뢰의 뼈대를 갖추게 됩니다. 최근 초전도체 개발 발표 사례처럼 평가 결과에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면 연구의 신뢰도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오류가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발생 지점이나 연구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수정하고 보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검증만이 진정한 과학적 발견을 낳습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실에서 검증하던 전통적 방식을 넘어 이제는 빅데이터와 AI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인지 범위를 벗어나는 방대한 데이터를 머신러닝이 신속하게 학습하여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 이것이 현대 과학이 지향하는 새로운 탐구의 모습입니다. AI 예측의 실제 사례들입니다. AI는 수많은 뉴스 기사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또한 나사처럼 기후변화와 빙하 융해 변수를 바탕으로 해수면 상승 범위를 시각적으로 시뮬레이션하기도 하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AI의 예측은 더욱 정교해지고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예측 모델링에는 2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주변 데이터 값을 이용해 데이터가 없는 중간 구간을 채우는 것을 내삽이라 하며 정확도가 높습니다. 반면 기존 측정 데이터 바깥 범위인 미래를 모델링하는 것을 외삽이라고 합니다. 외삽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최근 AI 기술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하며 미래 기후변화 예측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예측 과정을 실습해 봅시다. 먼저 국가지표 체계에서 과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지표를 수집합니다. 이어 인공지능 예측 블록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연도와 도시 속성을 연결하여 추세선을 도출하는 학습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모델을 적용해 5년 후의 농도값을 산출하고 실시간 안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데이터 기반의 미래 도출 과정입니다. 데이터라는 무수한 점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장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분석, 엄격한 평가, 그리고 회귀 분석 예측이라는 3개의 기둥이 합리적인 결론을 지탱합니다. 합리적 결론은 단순히 탐구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주제는 과학적 의사소통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발견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반감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얻은 소중한 탐구 성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타인을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과학적 의사소통은 탐구의 완성 단계입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세상과 연결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연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발표와 토론을 위한 완벽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을 설득력 있는 과학적 커뮤니케이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융합적 탐구의 최종 성과는 타인과 공유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논리적 설명, 그리고 활발한 상호작용과 토론은 의사소통을 지탱하는 3가지 핵심 역량입니다. 여러분의 발견이 타인의 공감을 얻고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소통 준비 과정에서도 AI를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1단계로 음성글자 자동변환 앱을 사용해 토의 내용을 기록하고 2단계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방대한 텍스트에서 핵심 키워드를 요약 추출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원래 의도와 요약 결과를 비교하며 핵심 메시지를 정교하게 다듬으십시오. AI는 여러분의 가장 유능한 보조작가가 되어줄 것입니다. 발표 자료 제작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핵심 문구 위주로 구성하는 간결성입니다. 둘째,
복잡한 수치를 이미지와 차트로 변환하는 시각화입니다. 셋째, 청중의 시선 흐름에 맞게 요소를 배치하는 논리성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킬 때 청중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볼까요? 딱지치기 기술에 대한 복잡한 줄글 설명을 보십시오.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타격 지점을 표시한 인포그래픽으로 변환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아하, 바로 놓인 상태에선 여기를 쳐야 하는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복잡한 설명보다 하나의 명확한 그래픽이 100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을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발표자의 신뢰성인 에토스, 내용의 논리성인 로고스, 그리고 청중의 감정적 공감인 파토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마음을 두드리는 목소리로 말할 때 비로소 완벽한 설득이 이루어집니다. 발표 전 마지막으로 점검하십시오. 대본에 의존하지 않고 내용을 완전히 소화했는가? 말보다 강력한 시각적 시연이나 시뮬레이션을 준비했는가? 목소리 톤과 제스처로 청중과 교감하는가? 그리고 불필요한 전문 용어를 정제했는가? 이 네 가지가 준비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적인 발표자입니다. 발표가 끝나면 상호작용이 시작됩니다. 토에는 협력적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인 반면 토론은 구체적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해 논리적 우위를 점하는 과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의견을 협의하거나 혹은 날카롭게 논박하며 탐구의 깊이를 더해보십시오. 서로 다른 의견의 충돌은 탐구 결과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싶다면 오레오 프레임워크를 기억하십시오. 핵심 의견인 주장, 오피니언을 먼저 던지고 타당한 이유, reason을 설명합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데이터와 사례, example을 제시한 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제안 오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구조는 여러분의 논리를 가장 견고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질문은 탐구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수렴적 질문, 창의적인 대안을 찾는 발산적 질문, 그리고 연구의 가치를 묻는 평가적 질문을 활용해 보십시오. 만약 이 조건이 없었다면 과 같은 질문 하나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토론은 포럼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발표 모둠이 인포그래픽을 바탕으로 핵심을 전달하면 반론 모둠이 날카로운 질문으로 논리적 쟁점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모둠이 발표의 명확성과 태도를 종합하여 객관적인 동료 평가를 수행하죠. 이러한 집단지성의 과정이 과학 공동체의 발전을 이끕니다. 이제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는 시각적으로 명확했습니까? 논리는 오레오 구조로 탄탄했나요? 비판과 질문에 열린 자세를 가졌습니까? 연구의 완성은 논문 한 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성공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대한 탐험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